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아일랜드에서는 인도 뭄바이 태생 이민자의 아들 버라드 커가 인도인 2세로는 최초로 총리가 됐습니다. 38, 역대 최연소 총리면서 게이입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지난주 차기 총리로 브르나비치가 지명됐고 레즈비언입니다. 스페인 여성 국방장관 차콘 임신한 채 군사열을 한 게 벌써 10년 전이고 이제 나토에서는 여성 국방장관만 30명씩 모입니다. 그 나라들은 소수자 인권이 원래 높았다. 아닙니다. 아일랜드인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천주교가 사실상 국교인 나라에서 게이 총리를 몇 년 전까지 상상이나 했냐고. 세르비아는 국민 85%가 동방 정교회입니다. 스페인은 마초이즘으로 유명하죠.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힘을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 넘어서면 그때 사회는 한 발자국씩 진화하게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오랜 세월 이 땅을 지배해왔던 주류의 기준으로는 기존 질서를 거역하는 소수자 정부라는 걸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일 되새기는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를 달려볼까요?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전제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러한 절차들이 서둘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발 단독이에요. 네, 그렇죠. 로이터 통신에게 단독 뉴스를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조차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래 스케줄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누가 바꿨는지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는지 모른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 놓고 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 백날 무슨 소용입니까? 대통령도 모르는 사안인데. 자, 그런 단독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연이어서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북핵 프로그램 통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최근 이제 한미 간 오간 보도 내용 관련해서 환영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겠다는, 우리가 좀 취할 테니 당신들도 좀 취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어제, 요즘 외신과 계속 인터뷰 중이네요. 예.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신을 연차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다음 뉴스는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작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특보가 한국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마이클 그린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린이 빨리 해야 된다. 특례 만들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토대로 뭐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는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이 존중한다고, 예. 이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을 깨고 있는 거죠. 그 호들갑을 떨던 시각에서 보자면. 예.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3일째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마이클 그린이 소속된 싱크탱크 소속된 사람들 발로 우리 워싱턴 주재 기자들이 인터뷰해서 멘트를 굉장히 많이 땁니다. 근데 CSIS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 가장 큰 돈줄이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한데 이 싱크탱크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돈 많이 되는 걸로. 사사가와 재단은 사사가와라는 정치인이 극우 파시스트예요. 예. 자기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파시스트라고. 네. 예, 무솔리니 추종하고, 예. 거기서 돈을 댑니다, 이 싱크탱크가. 싱크탱크가 무슨 고고한 학술단체가 아니에요. 이제 지적 용병이라고 할까요? 예. 지적 용병이 된 지 오래입니다. 괜히 워싱턴 이런 싱크탱크가 친일본 성향을 띈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싱크탱크 워싱턴 정가에 또 영향을 일정 정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방금 전에 나왔던 이 틸러슨이 일본 방문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곁가지로 한국은 그 파트너 중에 하나란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수가 우리끼리 그냥 우리나라에 앉아서 한미동맹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는 이런 포럼에서는 혹은 싱크탱크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예. 사사가와 재단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일본 영향력에 바이어스 걸린 사람들 멘트를 따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는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럼에 가면 한국 관련 나오면 일본 시각이 고스란히 그 주류 시각처럼 전해져요. 그 일본 시각 예를 들어서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미국이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자세히 한번 다루죠. 예. 다음 순요. 네,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계영춘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밝혔습니다. 인도. 예. 계 대사는 리수용 외무상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이게 이제 문정인 특보 발언, 미국 발언, 북한 발언이 한 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북미 채널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문재인 특보 발언은 사실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어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시기와 내용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뉴스를 보고 종합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호들갑은 무지했거나 의도적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 의지 밝혔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력서에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 조건 같은 차별적 요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원래 10년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한 거죠. 거꾸로 우리 보수가 그렇게 따르고 싶어하는 미국에서 사진, 신체 정보 요구하면 소송당해요. 심지어 우리 이력서에는 부모, 직업, 예. 학력까지 쓰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당할 내용들입니다. 이게 표준이 돼 있죠. 10년 전에 하자고 했는데 공기관도 안 따르고 있죠. 그래서 공기관부터 공무원부터 하겠다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점 찾지 못했습니다. 추경 정부조직법 심사가 밀리게 됐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열리게 되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불복이다. 국민의당도 섭섭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가 많거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 소유로 된 독일 재산이 없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현금화해서 모두 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다라는 건데요. 검찰은 정 씨가 소진한 돈이 삼성에서 받은 돈 등 불법으로 세탁한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 어렵다라는 고충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영장 기각이 계속해서 대단히 아쉬운 것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비싼 말과 함께 계속 이동했거든요. 엄청 돈이 나갔겠죠? 예. 그러면서도 몰래 그 주택을 구해서 숨어 다녔잖아요. 예. 돈도 계속 쓰고, 그리고 변호사비는요, 현지에서. 그 기간이면 억대로 썼을 거예요. 1억, 2억 수준이 아니라. 네, 실제로 10억 이상 썼다라고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유라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랬다는 얘기는 돈을 현금으로 다 바꿨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거나 이런 거잖아요. 눈앞에서 재산 은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유라 씨를 구속해서 수사할 충분한 시급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건 페이퍼상의 정말 논리라고 봅니다. 재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재청구해서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구속에 이유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정유라 씨가 해외 도피 중에 지인들한테 쓴 편지 내용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씨 비서 안모 씨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법률 용어를 동원해서 변론 대책까지 지시했는데요.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특검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임을 밝혀서 수사가 무죄 추정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라는 내용 등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숙한 연기했는데 아니었어요. 예, 지금 대응하는 걸로 봐도 그렇고, 다시 한번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재판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던 중에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하다가 들켰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재판장도 최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변호인의 전화로 외부와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의혹인 거죠? 네,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있었다라고 검찰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이러고 있으니까요. 재판정이 아닌 곳에서는, 항상 해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 하죠. 자, 다음 수는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어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에 최 회장은 동생의 가석방을 언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SK의 출연 금액을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돈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얼마 되느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안정보험 전 수석 불러서 직접 금액 확인하고 감사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네. 최태원 회장이 직접 진술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대니까 둘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그동안 안종범 실록에 의해서만 간접적으로 전해지다가 당사자가 나와서 돈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다. 예. 재밌는 뉴스입니다. 네. 그래놓고 자기는 전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고, 예.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도 몰랐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다음 수는요? 네, BBK 사건의 김정균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올린 글인데요. 2007년 대선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에게 기획 입국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트위터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고 김 씨의 주장은 과거 수사와 판결을 통해서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진실 공방처럼 보도가 됐는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진작에 이혜원 의원이, 마침 그러고 보니까 이혜원 의원 인터뷰도 하네요. 당대표 후보로. 주장이 왔던 거예요. 예. 당사자가 김경준 씨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그렇죠. 2007년 당시에. 예, 이혜원 의원도 진작부터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하는데 뭘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진실 공방인 것처럼 몰고 가면 이건 물타기입니다. 이게 기사가 되려면 왜 당시에는 유영하 변호사 대신에 이혜원 의원이 뒤집어 썼는가?
그리고 이원 의원한테 크로스 체크를 해야지 규정에 맞는 기사인 거죠. 예. 검찰 주장을 고스란히 똑같은 무게로 실을 게 아니라. 예. 이유가 뭘까? 이원 의원에게 잠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네. 자, 오늘 미니 인터뷰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미니 인터뷰를 짧게 잡았는데 전국 판사들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게 3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 잠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주 연결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긴 사연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무슨 일인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요약본을 말씀드리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는데 다소 진보적인 의제를 다루는 연구하는 곳인데 공부하는 곳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이 연구회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혹이 있었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도 동시에 또 제기가 됐습니다. 후에. 그래서 법관들이 모여서 둘 다 의혹이 아니고요. 예. 둘 다 사실일 거예요. 네. 예,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사실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관들이 모여서 의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시판도 열렸습니다. 익명 게시판이. 거기서 이런 요구들이 나온 거죠. 대법원장 왜 아무런 얘기가 없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법원장 반응이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요약본인 거죠. 예, 예. 주로 어떤 이유로 그 판사들이 사퇴하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일단 최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처음에 조사가 있었잖아요. 예. 네,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블랙리스트에 아무 얘기가 관한 없었던 거예요.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국제인권법 연구에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뭐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대법원장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가 있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를 연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약간 좀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된 데다가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또 사퇴를 해버리면서 결국은 지금 공전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 예. 또 하나는 이 아까 말씀하신 익명 게시판이 열린 다음에 초기에 올라온 글이 그 익명 게시판이 열리게 된 취지는 이게 원래는 실명제인데 실명으로 하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쪽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대로 못 실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익명으로 하자 해서 열어놨던 거를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 대표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행정처 쪽의 음모가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어버린 거죠. 아하. 익명 게시판을 열어서 이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의결됐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오자 거꾸로 이제 법관들이 화가 나서 네. 이 익명 게시판을 열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판사들의 요구를 이런 식으로 뒤에서 비판하려고 했던 거냐라고 거꾸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게다가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사실 이게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건데 익명 게시판이기도 하고 내부 게시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건데 법관 아니면 이게 거의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전달한다는 얘기네요. 네. 예, 그리고 게다가 지금 요새 올라오는 글들이 뭐 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긴 했는데 이게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법관이 쓰고 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말 아니 뭐 법관들도 게시판에 가면 네티즌이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법관 수준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 법관들의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다. 네. 네. 그래서 대법원장 물러가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 사안은 저희가 따로 한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막 벌어진 일이고 진행 중인 일이라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정도만 지금 체크하는 건데 네. 어차피 임기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법원장이 네.
굳이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판사들 성향이죠. 판사들은 법률가거든요. 법률가 중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임기가 하루가 남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이 홍준표 후보가 TV토론을 거부하면서 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의 신상진 후보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한 출마의 변부터 왜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사태 또 대선 참패 겪으면서 아주 지금 괴멸의 위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게 등을 돌렸고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쓰러지는 우리 한국당을 좀 건전한 보수로 이 기회에 정말 리모델링하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그 취지에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 우리 한국당이 과거 지도부의 인물로는 우리 시대 변화에 또 민심에 따라서 당을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성남시 중원구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아주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 저같이 이제 그런 동네에서 4선까지 하고 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그냥 책임 없이 가만히 있는 것보단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수용하고 제대로 맞추어서 잘 좀 우리 보수의 정말 이 건전화 이렇게 바로 세우고자 제가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선이시긴 한데 이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지사나 당 지도부를 역임했던 원유철 의원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건 사실인데요. 먼저 네. 지명도가 훨씬 높은 홍준표 후보는 왜 대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11년도에도 당대표를 하다가 네. 7개월 만에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디도스 사건 처리 네네. 과정에 이제 당 지도부 또 최고위원들하고 뜻이 안 맞아서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서 당 지도부가 이제 와해가 됐죠. 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력의 한계라는 하나의 그 실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계파가 좀 보수당이 계파 갈등으로 맨날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그런 계파 갈등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당권 투쟁 같은 게 좀 없어야 되겠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 품격 있는 좀 그런 정치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홍준표 후보 같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국민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약하지만 인지도가 오히려 없는 것이 없다기보다 좀 낮은 것이 저는 오히려 이제 참신한 정치 또 저 같은 경우는 13년 정치하면서 어느 계파에 속하거나 줄서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파 갈등을 옆에서 수없이 잘못된 걸 봐왔기 때문에 또 원유철 후보도 훌륭하긴 하지만 또 원내 대표로서 지난 자유한국당이 아주 참패한 그 또 눈꼴 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총선이요. 총선 과정에 그때 원내 대표였었죠. 그런 그 책임 있는 당이 여기까지 오는데 책임을 좀 져야 될 지도부의 인물들이 다시 이렇게 출마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인지도는 낮지만 사실은 인지도 낮은 것이 오히려 국민께서 당원이 볼 때는 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어떤 그런 새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좀 과감한 판단을 좀 했습니다. 제가 물론 뭐 그때 비밀투표였긴 합니다만 네. 대충 추정하기로는 언론에서 탄핵에는 찬성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맞군요. 근데 탈당은 또 안 하셨어요? 그죠? 저는 그때 그 탄핵이 사실은 절차상이나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죄목이나 이런 탄핵 사유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명백한 특검에서 그것이 조사가 충분히 조사 들어가기도 전이었죠. 12월 9일이. 그래서 저는 탄핵 자체의 절차상의 문제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시의 그 사태가 대단히 국정이 나라가 아주 대단히 혼란과 위기를 거듭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4월 하야설 그리고 또 조기 대선 언급을 당내 지도부에게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론을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태가 이좀 차분히 이게 전개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더 굉장히 혼란과 위기를 거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오히려 판결을 정확히 받아보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그런 탄핵에 찬성은 안 했지만 정치적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탈당 문제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당 안에서 쭉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친박도 전혀 아니고 권력 주변에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 또 국회직 활동 지역구 활동 열심히 했던 의원인데 근데 그 당에 어쨌든 공천받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어쨌든 공동 연대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근데 탈당한다는 거는 뭔가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 안 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자세에서 이 좀 나가서 어떤 해결하는 당시에 또 반기문 또 유엔 전 사무총장의 대선 후보로였던 옹립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게 탈당한 그런 계산적 탈당에 대해서 저는 좀 찬성을 안 했고 무너져도 같이 우리 책임지고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 그대로 몸을 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최대한 고쳐야 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탈당을 당시 안 했습니다. 탈당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박수 쳐준 대목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미지인데요. 이게 언론에 잘못 알려진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실제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없어서 박수를 쳐주지 않은 건가요? 글쎄,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이 한 40일 이제 됐잖아요. 네, 50일 가까이, 예. 네. 10일이니까, 아니죠. 40일이군요. 예. 네, 40일 됐는데, 사실 바로 이제 인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고 싶어도 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총리 임명 문제서부터 해서, 그 인사 문제가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새 정권 들어서면 서로 그냥 대선 때 싸우고 온갖 걸 했어도, 그래도 몇 달은 조금 가는데, 네. 이렇게 이제 새 정부가 일단 어쨌든 선출이 됐으면, 일할 수 있는 좀 그런 힘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든 잘했든. 네. 좀 굉장히 이제 첫 인사부터 이렇게 보이니까, 저로서도 야당이지만, 대단히 좀 안타깝고, 또 저는 한편,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야학교사, 노동운동, 학생운동, 감옥도 가고, 다 겪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적폐청산하고, 박근혜 MB 정부의 그 역대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보수 정권의 아주 썩은 부분이다, 부패다, 이렇게까지, 또 당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는데, 또 민주당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대당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공직자 또 위에 높은, 소위, 그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도덕성이 살아온 어떤 모습이, 이 보통 문제가 있지 않다 이런 데 대해서, 네. 국민들께서도 이런 차제에, 그런 문제 있으시군요. 지지하든 않든 간에, 이런 문제에서는 좀 바로잡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도 널리 인재를 구하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자기 측근들, 주변 이 코드 이렇게 또 선거 때 공을 세웠거나 이런 가까운 데서 찾다 보니까, 이런 한계들을 노정해서 야당으로서도 이런 문제를 그냥 또 이렇게 박수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참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강경화 상관이 측근이거나 가까운 데 찾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문제인식은 알겠고요. 예.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 대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까? 글쎄, 이건 뭐 일방으로 변화가 뭐 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또 현재로서 어쨌든 간에 제1당이죠. 민주당이. 그래서 이게 집권 정부와 여당이 우선 좀, 빨리 어떤 욕심껏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국회가 걸리적거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야당이 아주 걸리적거린 존재가 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뭐 여야 어떤 대립은 종식되기가 어렵고 또 발전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좀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여당 정부가 좀 느리더라도 이 기회에 좀 뭔가 우리나라가 좀 이 법치 또 국회와 정부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모델을 좀 잘 만들어 나가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그런 정치 발전이라는 큰 그런 기초를 놓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칼자루는 결국 정부 여당이 쥐고 있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야당이 아무리 때를 쓸래도 합리적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진정하게 그러면 야당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인사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뭐 추경도 사실은 불효불급한 거는 우리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민들한테 돌팔매 맞죠. 그렇지만 뭐 공무원 수를 뭐 대폭 늘린다든가 그게 사실 일자리 늘리는 그런 거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1,500명 이게 아니라 뭐 249명이 필요하다. 원래 공무원 증원은 대단히 철저하게 따져서 원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뭐 일자리 해가지고 공시생들 정말 그냥 이 지원만 왕창 늘려놓고서 거기에 희망 가는데 그 희망 성취하는 취업이 공무원으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정책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야당하고 좀 이 통과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걸 미리 예상해서 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든가 해야지 일방 추진을 하면은 야당이 제가 당대표가 된들 또 협치를 또 저도 하고 싶어도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여당이 또 집권 정부가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청와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셨고요. 예, 그쪽이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그러면 네. 자유한국당은 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잘못이 없습니까? 글쎄, 힘없는 또 약한, 소수의 또, 저 대선 참패로 상처 입은 많은 그런 이 후유증이 있는 당인데, 글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정부와 여당이 또 새 정부가 좀 야당을 좀 같이 끌고 가는, 설득하고 이런 좀 부드러운 자세가 필요한데, 야당이 먼저 잘하자, 어떻게 하자 하고서 이런 인사 문제, 이런 난맥을, 지금 이제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연일 드러나는 이런 문제를 또 인사청문회라는 그런 또 국회의 절차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물르게 또 그냥 위장전이 또 좋다 그러고 대충 넘어갔다가는 이건 또 글쎄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또 국민들은 또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당을 또 지지하는 또 보수나 또 아니면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봐서는 또 야당이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언제 고칩니까, 그럼. 그래서, 힘 있는 정부가 또 여당이, 조금 좀. 그게 야당의 잘못은 없는 건가요? 자유한국당에? 글쎄, 저는 이제 한 40일. 아직은 없다. 예. 40일인데, 저희 잘못을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특별한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상진 후보였습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자, 바른정당도 새 당대표가 이제 월요일에 결정됩니다.
이현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당대표 경선 때문에 고정 코너도 출연을 못하시는 역차별을 받고 계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정 코너는 아니더라도. 네. 다른 질문 전에 오늘 갑자기 어제 뉴스가 나와서 이영하 변호사 얘기가 나왔어요. 김명준 씨. 그래요? BBK. 예. BBK 김명준 씨가 전당대회 하느라고 그 뉴스는 못 봤는데 무슨 네. 일인가요? 본인을 만나러 온 사람 기획 입국을 제안한 사람은 이영하 변호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경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네. 이현 의원님이 오래전부터 이분 오셨네요? 예, 네. 오래전부터 내가 아니고 이영하 변호사라고 주장하셨었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요. 예. 당사자가 그런 말을 했죠, 처음으로. 그동안은 이현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 그동안 제가 궁금한 제가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한 가지가. 왜 이현 네. 의원에게 당시에 뒤집어 씌웠을까요? 제가 그때 좀 말씀드렸지만 친박들이 절 공천 안 주려고 한 그런 국면이었었잖아요. 그게 타이밍이.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친박 모 중진, 저를 공천 안 주려고 하시는 핵심 인물, 그분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내일 검찰이 모종의 발표를 할 텐데 거기 반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뒤집어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검찰이 발표한 게 감옥에 김경준을 김경준을 이해운이 접촉했다. 예. 나는 그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제가 아니라고 나는 접촉한 적도 없고,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난 미국에 간 적도 없고, 나는 만날 수도 없고, 김경준을 변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해도 그때 그게 안 먹혔잖아요. 네. 당사자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현 의원님 말씀처럼 네, 본인을 만나는 사람이 이영하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는 참 기가 막히네요. 네, 당대표가 대심에 출연하셔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하고요. 네. 아유, 정말 이제 속 시원합니다. 네. 진실은 진짜 언젠간 드러나네요. 자, 오늘까지의 전국을 돌면서 한 누적으로 현재 1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선거의 한 4분의 1도 진행이 안 된 상태라. 수도권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또 저희는 당원도 많고 당원들 투표율이 높은 곳이 TK거든요. 예. TK가 아직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이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혀 판세를 짐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판세로는 지금까지의 판세만으로는 1, 2를 이현 후보, 하태경 후보가 네. 큰 차이 없이 박빙으로 다투고 있다. 이 정도인데요. 하태경 후보 저 인터뷰했더니 본인이 1등 할 거라고 예, 본인은 본인과의 싸움이라고 하던데 하태경 의원은 당대표 하면 안 됩니까? 저는 하태경 후보 잘하지만 저는 이 국면에서 이제 하태경 후보가 잘할 수 있는 국면이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국면이 있고 이게 다 타이밍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강온 양면 전략이 동시구사가 돼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왜 강온을 못하는 거죠? 하태경 의원님은 좀 강한 면이 많으시죠. 강강으로 나갈 공산이 큽니까? 예. 근데 이제 밖으로는 대여 강경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선명하게. 아무래도 야당이다 보니까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수 안에서도 경쟁이 있잖아요.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주도권 경쟁이 있으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긴 한데 동시에 저희가 좀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 분이라도 놓치면 또 흐트러질까 봐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려면 화합이 필요하잖아요. 이 또 화합은 어머니 리더십 포용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다독이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강온 동시구사가 되는 거는 제가 아니냐 이렇게 그냥 당원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훌륭하죠. 정운천 의원은 그러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당대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없으면 정운천 대표 다 훌륭한데. 예. 다 훌륭하죠. 정운천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다 훌륭하죠. 근데 이 국면에서는 제가 그분들보다 좀 필요한 국면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김영우 후보는 저희와 인터뷰를 거절하셔서 네 분 중에 유일하게 인터뷰를 못했는데. 거절하셨어요? 네. 유일하게 거절하셨어요. 격가지 질문인데 김영우 후보 말씀하셨어요. 네. 김영우 후보가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 뉴스공장 출연을 토론회 때 지적하셨다고요? 네.
왜 거기 나가냐고 막 공격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문정인 특보 발언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진행자의 생각에 동의하냐. 그래서 아니 진행자하고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뭐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은 그런 진행자 프로만 골라서 나가냐. 진행자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 프로 나가면 안 되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당대표 토론에서 뉴스 공장이 거론이 됐습니다. 참. 네. 아니, 제가 재밌어가지고 그만큼 여쭤봤어요. 핫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진행자께서 완전히 국민, 아이콘이시잖아요. 오늘 여론조사가 있다고 너무, 오늘 여론조사가 있죠? 오늘 아니요. 저희 내일 모레인가? 아, 내일 모레인가. 여론조사가, 내일 모레일 겁니다. 아마. 예. 당원,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그러고 나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30%입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원은 7만 명이 다 투표를 물론 안 한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한 몇만 명이 투표하시잖아요. 그 몇만 명이 투표한 게 7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 여론조사는 주로 여론조사 회사들이 1000명 하잖아요. 네. 1000명의 값이 30%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한 명의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네.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성토를 한 건 아시죠? 예. 들었어요. 근데 아니 왜 우원식 원내대표님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데는 동의하거든요. 거기는 동의하는. 어떻게 예. 거긴 동의해요. 네. 어떻게 반대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냐.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그래서 성토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너무 나가셨어요. 추경을 반대하는 건 대선 불복이다 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이 대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우원식 원내대표 인터뷰가 있으니까 네. 진위는 여쭤보기로 하고요. 여하간 제가 궁금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심사조차 안 하겠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너무하고요. 저는 이건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 길게 설명드려도 되나요? 3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예. 네. 추경을 아무 때나 못하게 아예 그냥 국가재정법에 못을 박아버리자.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거나 막 이런 거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법을 바꾼 게 박근혜 당대표 시절이에요. 네. 저희가 야당할 때. 예. 그렇게 세게 주장하면서 절대로 추경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해놓고 본인이 대통령 되셔가지고 4년 동안 3번 했어요. 거의 1년에 매년 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브렉시트 그때마다 추경됐습니다. 브렉시트 추경. 네. 근데 문제는 그리고 총 40조나 추경을 했어요. 예. 그 3번이 단 한 번도 소위 자기들이 바꾼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에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야당이 지금 여당된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기하들이 그렇게 안 된다던 추경 요건에 하나도 안 뱉다고 얘기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 맞아 막 우기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입장이 거꾸로 돼가지고 반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입으로 추경 요건이 안 맞다고 들어놓으면서 심사조사 안 하겠다 그러니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다른 사람은 추경 요건이 안 맞다고 말할 수 있어도 그분들은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 네.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합니까? 일단 지금 이를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가능한 조건 자체가 지금은 뭐 이루어질까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고요.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서 제대로 된 진짜 보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진짜 보수가 될 가능성이라는 게 지금은 얘기할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유리한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데 만약 홍 전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물론 결론을 봐야 알겠지만 네. 전망을 하는 거니까 일단 전망 상태에서 대표가 된다면 네. 그리고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가 된다면 두 분의 상생상 이 당대당 통합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저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사가 되든 누가 되든 개혁이 무망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친박당이거든요. 지금도 친박이 주인이에요. 상황으로 친박이 뒤에 앉아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고 앞에 로봇가 누가 나오냐 그 차이뿐인데 간판을 아무리 바꿔다는들 주인은 친박인데 그 당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달라지기 어려울 거예요. 예. 저희가 월요일 날 당대표 선출이시니까 다음 고정 시간에는 대표님으로 나오실 수도 있군요. 그렇게 되기를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2부 인터뷰에서 여러 번 거론된 우한식 원내대표는 잠시 후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준입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어제 있었던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 차이를 좁지 못했습니다. 회동 직후 있었던 회견에서 눈물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이미 좀 시간이 지났지만 후보 때 인터뷰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원내대표 축하드리고요. 예. 네. 저 눈물을 보였다는데 눈물까지는 아니고요. 네. 좀 울컥한 겁니다. 예,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울컥하셨죠. 예. 네. 우선 어떤 내용이 결렬이 된 것이고 결렬이 된 이유는 뭔가요? 그 추경 문제인데요. 추가경정 예산 그 일자리 추경이죠. 그것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이 심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차례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 그 야당 원내대표의 방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한 달 동안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은 이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합의를 시도했던 건데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심의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는 계속하자 이런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논의하는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추경을 최소한 논의는 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반대해서 안 됐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 직후에 네.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정권교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지난 겨울에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정농단 사태 촛불을 든 가장 기저에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너무나 살기 어렵고 1000만 비정규직 600만 그 자영업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정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이 그런 속에서 국정농단이 일으키니까 분노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대통령은 바로 그 문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민생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일로 첫 번째 사업을 이 추경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1호 공약으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내놓았고 이게 이 정권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을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그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 정권 교체의 열망,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된 것, 이런 전체를 부정하고 막아보겠다. 이런 것에 전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근데 울컥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을지로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을지로위원장은 정말 그 고통받는 을들,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자영업, 또 실업, 뭐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분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는데, 그때 본 현장은 이게 정말 나라냐라고 할 만큼 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아주 어려운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그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놓은 일자리 추경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막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웠고, 저희 그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전화를 드렸고, 그 문지방, 그 야당 원내대표실 문지방에 닳도록 다니고, 그리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저녁 때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그 많은 얘기한 것을 결국은 거절당하니까 너무 화도 나고, 그렇게 해서 어제 결국은 안 되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격해져서 그랬습니다. 설득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라고 야당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거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에 여당이었던 분들은 저희 야당한테 그렇게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여소야대이기도 하고 또 4당 교섭단체 체제이기 때문에 억울한 건 매우 어렵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서 보려고 한 달을 저도 거의 잠도 설쳐가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전화드리고 찾아다니고 한 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는 게 부족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야당 시절에도 이 전신인 새누리당을 저지하고 괴롭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랑 뭐가 다른 거죠? 이를테면 추경 같은 거, 그거는 그 정권에서 꼭 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도 하죠. 예산이라는 게 그런 면들이 다 있는 거니까. 박근혜 정권이 처음 들어서서 그 박근혜 정권 때 3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3번의 추경을 다 도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추경은 그 정권의 성격과 다 있는 건데 제출한 지 5일 만에 상정해서 19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놓은 추경은 지금 추경 내놓은 지가 17일 됐고요. 정부조직법 내놓은 지가 15일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부조직법도 저희가 6일 만에 상정해서 토론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필요한 일은 한다.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왜 그런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근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나 또 자유한국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분이 막말을 하고 대통령에게 욕하고 이런 거를 보면 이 정권 인정하기 싫은 거죠. 정권 교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중에서 수단을 갖고 있는 데가 국회군요. 국회는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하는데 운영위원장은 국회 협치의 상징이고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게 그동안 국회의 관례고 아주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네. 그거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막을 수 있으면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딱 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돼 있는 것을 틈을 타서 이 정부 전체를 틀어 막아보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의당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신 겁니까? 국민의당은 최근에는 이제 추경에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 사실은 어제 추경 논의를 계속한다. 이게 이제 이 합의를 성사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쟁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고 국민의당도 이제 추경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런 거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추경 논의를 왜 국회에서 못하냐?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섭섭하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섭섭하다는 마음은 없애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는 오랜 시간 잘 알고 지내시던 사이 아닌가요? 네, 옛날에 한 25년 전쯤에 서울 노원구에서 바로 옆 지역에 서울시의원을 같이 나가서요. 같은 당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가족 간에도 잘 알고 오랫동안 서로 교류했던 사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시면 물론 이제 사적 관계 넘어서는 정당의 원내대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힐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돌파하고도 만들고 그러는 게 여의도인데 그런 시도는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여러 차례 했죠.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제가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제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고요. 또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는 사실이고 또 그런 면에서 그 빌미를 여당이 먼저 제공한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발목을 내준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준비 과정, 그러니까 인수위 등의 인선 검증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점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비서실장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지시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을 최근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야당에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는 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자진 사퇴하신 분도 생겨난 것도 맞는 이야기죠. 이 운영위원회를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장을 네. 자유한국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운영위를 소집하기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여당이 해왔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1년 더 남았거든요. 예. 1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국민 여론도 생각하고 또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국회가 그런 관례를 쌓아왔고 또 국회가 생긴 이래로 다 이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에서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위원회 이런 걸 또 저희들이 돌려드릴 생각이 있으니까요.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런 요런 사안을 보고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정권교체가 되면 늦어도 한두 달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넘어갔었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단 2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 원내대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정권 바뀌고 잠깐 남은 기간 2달, 3달. 그렇죠. 그건 어차피 이제 끝나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별로 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고 넘어가서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이번에 1년씩 남았기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1년 정도는 과거에 여당이 해왔듯이 적어도 국회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후보들, 예. 네. 남은 인사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의 이 남은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전략은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그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눈 감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럴듯한 의혹을 잔뜩 늘어놓고 봐라 이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퇴시켜라 이런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김상곤 후보자처럼 처음부터 낙마시킬 목적으로 사상이 이상하다든지 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무조건 표절이 맞다고 한다는 등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요. 청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잘 살펴서 저희들도 판단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안경환 전 내정자죠, 이제는. 근데 이 판결문을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네. 이 해당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예정인지요? 판결문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이 민사 재판의 경우에 개인의 아주 상당히 중요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문이 나올 때는 이름을 가리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 또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 지우고 나오는 것이 그게 맞는 건데 그것이 그대로 다 공개된 버전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당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을 선도합니다. 고깃빛깔 김어준. 박근혜 정부 때 법외 노조가 된 전국 교원 노동조합. 네. 오늘로 광화문 천안홍송 26일째입니다. 조창익 위원장님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사정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수염이 나셨나요? 네, 비슷하게. 다만 저하고는 다르게 머리가 없으시네요. 자, 법의 노조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법의 노조가 뭡니까? 말 그대로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노조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네. 법이 보호할 수 없다 이거죠? 네, 법 밖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네, 2013년 10월 24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법이 있어요.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라고 하는 공문이 한 장 저희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이미 결성된 지도 80년대고 합법화된 지도 오래됐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의 노조가 돼버렸어요. 그죠? 네. 법의 노조가 되면 전국 교원 노조. 교직원 노동조합. 교직원. 예, 정확하게 네. 교직원이군요. 네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의 법인노조 통보도 부당하지만은 교육부가 소위 4대 후속 조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사무실 그동안에 지원을 했었는데 방 빼라 하는 것도 있고 전임자 그동안에 인정했는데 취소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단체 협약이 그동안에 유지가 됐었는데 그 효력을 상실하죠. 단결, 단체 교섭, 네네. 단체 행동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군요. 네네. 정부위원회에 이제 그동안 여러 명이 파견되는데 그것도 배제가 되고. 이미 단체가 되는 거군요, 그냥. 네, 그렇죠. 법 밖으로, 밀려서 지금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징계의, 그 해고의 그 위협에 그 놓여 있는 교사들이 많고 실제로 작년 2016년에 34명이 해고가 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요구자가 있는데 지금 그 해고와 징계 위협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합법 노동조합이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최근에 밝혀졌던 고 김영한 민정수석 네. 업무 일지에 보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 전교조 법에 노조화한 것을 긴 프로세스 끝에 얻어낸 성과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으로 빌어보자면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교원 노조를 법에 노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다. 예, 치밀한 공작 정치 결과로 법의 노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직원 노동조합이 법의 노조가 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는 지금 국제노동기구 이런 거 유명한 게 네, 어떻습니까?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네.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되지 않고 있죠. 네. ILO 이제 87호, 98호 비준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다행히 이번에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의 노조를 합헌하는 것을 공약을 했습니까? 네, 공약으로 해놓고 있고 저희들은 반드시 그 비준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소송 중인데 1심, 2심을 패소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1심, 2심 법원이 그 통보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전교조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건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형식 논리는 말이 됩니다. 1심, 2심 이미 합헌이라고 했는데 합법이라고 했는데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적 절차에 의한 문제 해소 방법도 있고 예. 또 행정적 그 재량권 범위 안에서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건 그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가 처분을 바란 행정청인데 네, 자신이 한 그 처분이 행정적 오류에 의해서 위법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경우에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을 합법적인 절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권 취소라고 하는 법적 범위 안에 있는 것인데요. 위법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직권 취소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조차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처분을 발할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래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이 통보 처분의 위법 또는 그 부당함을 이유로 해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이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주장합니다.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예. 그걸 되돌릴 방법은 이 통지를 했던 행정부에서 네. 예, 철회를 하면 된다. 네.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문재인 행정부 내에서 의지가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 현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몰려와 있으니까요. 예, 다들 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교직원 노조에서는 전국 교직원 노조에서는 당장 해야 된다,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공약을 안 지킬 것 같지는 않은데 빨리 해달라 이거죠. 저희들은 지금 당장 급합니다. 그 이유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이미 노조 전임자 요구를 했던 인천 지부의 그 지부장 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중징계 요구가 있고 징계 의결 요구서가 날아오고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또 그 이후로도 계속 16명의 전임 요구자들이 지금 징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34명의 해고자에다가 또 올해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고자가 16명이 발생을 한다면 계속 피해는 발생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급하다 우리는. 그렇죠. 예. 지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당장 지금 유일한 기준까지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기준이 네,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중요한 볼 때. 기준이다. 예.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법원의조 철회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바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할 사항에 적체 현상이 심각하군요. 이 중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관한 민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직접 방송에서. 자, 오신 김에 최근에 현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약 중에 그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게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사고에서는 반대하는 성명이 이미 나왔고요. 자사고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사고 쪽에서는 당연하겠죠. 지금 현재 자사고 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없앤다고 하니까요. 네, 당연한데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에서는 입장이 뭡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환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그 특권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 국정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점에서 1차적으로 환영을 하고 지금 평등 교육을 지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만 생각을 하지만은 이 학부모는 전체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를 교육 철학으로 삼으면은 전체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그 어떤 특권 학교에 대한 차별은 폐지는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사고에 지금 혹은 외고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예. 그 학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이죠. 왜 없습니까? 차츰 단계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예, 단계적으로 해나갈 거기 로드맵을 때문에. 가지고 폐지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모든 조치들이 그 원전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당장 모든 원전을 다 없앤다는 게 아닌데 뉴스를 보면은 원전이 당장 없어지나 이 외고 자사고 문제도 마찬가지다. 네네. 이거는 현재 학생들한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에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특권은 없어져야 된다. 예. 뭐 이런 철학 하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이 문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학부모들 혹은 자사고 입장도 나중에 반론 보장 차원에서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지금 전교조 입장은 그렇습니다. 찬성이라고 하는. 성과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원 성과급. 그러니까 교사들도 기본적으로 경쟁 시스템 하에서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정권에서 네. 교원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죠? 예. 예.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그것은 교육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교육 적폐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모두 다 교원 성과급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일치를 하고 있죠.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전국에 있는 교육감들도 이 성과급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총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교총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교사를 또 아이들에 대한 열정, 학교에 대한 그 사랑, 이 교육을 이 경쟁과 성과로 서열화하는 이 제도는 참으로 오랜 적폐이고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은 1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미 광화문 1번가에 그걸 전달을 했고 국정교육자문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이제 전교조를 공격할 때 단순히 교사의 모임이 아니라 사실은 이념 집단이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격하고 학생들을 이제 극단적으로는 학생들을 빨갱이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특히나 지난 10년간은 그런 공격이 아주 심했고 그 끝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아예 노조가 아니다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만들어버린 건데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전교조가 태생적으로 군사 독재 정부 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교조의 몸속에는 민주주의 DNA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와 전횡을 일삼는 세력에게는 전교조는 눈에 가시였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한테는 아마 참으로 좀 어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사회 정의와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항상 탄압하는 편에 서서 전교조의 활동들을 활동을 제어해 왔다, 탄압을 해 왔다. 그때 사용된 레토릭이 그렇게 빨갱이였다. 네. 저희들은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 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속에서 그런 그 탄압을 오히려 더 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양분이다.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자양분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약인데 빨리 해달라는 거네요? 네. 지금 교노조법을 고쳐서 하겠다. 또 뭐 대법 판결을 뭐 지켜보겠다. 또 아이로 비준을 통해서 하겠다.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좀 고용노동부가 지금 직권 취소를 통해서 행정권의 재량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법원으로 취소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적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이런 자리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시겠죠. 그분들과 함께 동시 토론을 마련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그때 존재 증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또 나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많아가지고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황묘익 마칼렘스트, 굉장히 인기 코너인데 오늘 전화 연결이요. 네, 점점 불성실해지고 있는 황교익 씨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점점 불성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지금 해운대, 바다 풍경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좋습니다. 영화제 때문에 가신 거라고. 부산 음식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예. 어제부터 1월까지, 22일부터 25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개막식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해야 돼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라면서요? 저녁 나절에는 그 야외 상영관이 있거든요. 예. 이 부산의 영화의 전당이 놀기에 딱 좋은 그렇게 설계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뭐 테이블 이렇게 쭉 펼쳐놔놓고 그 위에 자신들이 좋아할 만한 뭐 먹을 만한 음식들 가져와서 놓고 맥주까지는 가능해요. 맥주까지 가능하면 뭐 안 되는 게 뭡니까? 소주는 안 돼요. 소주는 좀 이렇게 알코올 출사했으니까. 그럼 알코올 함량에 따라서 안 되고가 있습니까? 네. 와인은 되고 예를 들어서. 소주가 조금 이렇게 사람을 이거 욱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장에서도 사실 소주는 좀 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소주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소주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주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희한한 규정입니다.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영화 보자. 예.
우리 그 영화관이 조금 많이 그런 것을 허용하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뭐 맥주 마실 수 있는 영화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맥주를 아예 팔죠. 그리고 음식이 바닥에 흘리거나 냄새가 강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영화관에서 조금씩 이렇게 허용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즐겁죠. 영화하고 음식하고 주제면 영화 개막자가 뭡니까? 모던 타임즈를 개막작으로 했는데요. 그 찰리 채플린의 1936년 흑백 영화죠. 예. 그걸 개막작으로 했습니다. 모던 타임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짧게 영상들은 많이들 네. 봤을 겁니다. 클립으로 봤죠. 소개할 때, 예. 그죠. 꼭 나오는 장면, 기계 속에 그렇죠. 채플린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장면은 봤는데 거기 먹는 장면이 많습니까? 거의 음식 영화죠. 그 그래요? 영화가. 네. 네. 산업사회의 노동자가, 자본이 정해주는 그 음식, 그 시간 안에서 음식을 먹이는, 그걸 비유하는 아주 기발난 그런 장면도 등장하고요. 노동자가 꿈꾸는 일종의 환상의 음식들, 젖소가 와서 금방 젖을 짜고, 포도, 오렌지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따서 먹고, 두툼한 스테이크를 구워서 접시 위에 놓고 먹고 하는 이런 환상을 이렇게 그려 보여주기도 하고요.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게 뭔가 하는 그 낡은, 학고방의 그 집에서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서 먹는 음식이 아무리 그 가난하고 힘들어도 음식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그게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되고요. 찰리 채플린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특히 이 모던 타임스는 현대 노동자에게 음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영화제 개막작으로 딱 좋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산에 갈 수도 있는데, 예. 자, 이 많이 코너의 오십시오. 성격에 맞게 부산 가면 꼭 네. 먹어야 하는 음식 3가지만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부산 와서 먹어야 되는 음식, 사실 부산이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회도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초밥도 부산이 일본 음식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하고 가깝기 그렇겠죠. 때문에 하겠지만은, 초밥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묵도 있을 거고요. 부산역 앞에 영화의 거리 이런 데 가면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먹어봐라. 네. 부산의 상징 이런 것은 흔히 물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뎅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묵 파는 그 통 안에 보면 가래떡을 길게 이렇게 꽂아서 넣어둔 게 있습니다. 그냥 가래떡은 국물 육수가 안 배이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물에 그냥 담겨 있는 거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간장에 이렇게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맛있다고 여겨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은 그게 정말 맛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먹나 부산 사람들이. 왜 먹나 이해해보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먹어봐라. 예. 그렇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워낙 많으니까. 예. 부산에 맛없는 음식, 이 음식을 왜 먹지? 하는 걸. 부산에 맛없는 음식. 부산 사람은 즐겨 먹는데, 부산에 외지인들은 맛없다고 하는 음식 1위. 네. 그래서 그 물떡이 입맛에 맞다 그러면, 예. 그게, 내가, 부산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교감이 일어나는 그런 지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떡. 예. 근데 저는 아직 적응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먹어도 맛있는 부산 음식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누구나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면, 부산에서는 냉면 대신에 밀면이 있습니다. 밀면? 부산 밀면? 밀면. 네. 유명하죠. 그래서 그 밀면,
좀 국물이 일반의 냉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강렬해요. 그리고 면도 이제 밀로 내린 면이라서 밀면인데, 이것도 조금 냉면, 외지에서 냉면 좀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부산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먹지? 하고 있잖아요. 예. 이상하다. 이 방송을 부산에서 듣고 계시면, 한국의 선생님 만나면 테러를 가해주십시오. 부산 음식에 대한 비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돼지국밥은 어떻습니까? 돼지국밥. 유명하게 돼지국밥 아닙니까? 돼지국밥 부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네. 조금 이따가 이제 돼지국밥 먹으러 갈 것인데, 해장으로도 딱 좋고요. 예. 근데, 이게 돼지 누린내가 강하게 나는 집도 있고요. 그냥 말끔하게 하는. 잘 골라가야 된다. 예, 잘 골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누린내 나는 집에 가셔서 또, 부산 사람들 왜 이런 걸 먹지? 하고 그렇게 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원래 그 지역 음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그렇죠. 입에 꼭 맞는 이런 거보다는, 살고 있는 데에서는 먹지 않는 그런, 좀 특이한 음식들을 먹어보고, 그래야 이제 그 지역 지수를 할 수 있거든요.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산에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벌어진 일이고 진행 중인 일이라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정도만 지금 체크하는 건데 네. 어차피 임기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법원장이 네. 굳이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판사들 성향이죠. 판사들은 법률가거든요. 법률가 중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임기가 하루가 남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이 홍준표 후보가 TV토론을 거부하면서 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신상진 후보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단한 출마의 변부터 왜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사태 또 대선 참패 겪으면서 아주 지금 괴멸의 위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게 등을 돌렸고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쓰러지는 우리 한국당을 좀 건전한 보수로 이기 위해 정말 리모델링하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그 취지에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수 우리 한국당이 과거 지도부의 인물로는 우리 시대 변화에 또 민심에 따라서 당을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성남시 중원구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아주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 저같이 이제 그런 동네에서 4선까지 하고 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그냥 책임 없이 가만히 있는 것보단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수용하고 제대로 맞추어서 잘 좀 우리 보수의 정말 이 건전화 이렇게 바로 세우고자 제가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선이시긴 한데 이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지사나 당 지도부를 영입했던 원유철 의원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건 사실인데요. 먼저 네. 지명도가 훨씬 높은 홍준표 후보는 왜 대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11년도에도 당대표를 하다가 네. 7개월 만에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디도스 사건 처리 네네. 과정에 이제 당 지도부 또 최고위원들하고 뜻이 안 맞아서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서 당 지도부가 이제 와해가 됐죠. 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력의 한계라는 하나의 그 실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계파가 좀 보수당이 계파 갈등으로 맨날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그런 계파 갈등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당권 투쟁 같은 게 좀 없어야 되겠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 품격 있는 좀 그런 정치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홍준표 후보 같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국민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약하지만 인지도가 오히려 없는 것이, 없다기보다 좀 낮은 것이 저는 오히려 이제 참신한 정치, 또 저 같은 경우는 13년 정치하면서 어느 계파에 속하거나 줄서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파 갈등을 옆에서 수없이 잘못된 걸 봐왔기 때문에, 또 원유철 후보도 훌륭하긴 하지만 또 원내 대표로서 지난 자유한국당이 아주 참패한 또 눈꼴 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총선이요. 총선 과정에 그때 원내 대표였었죠. 그런 책임 있는 당이 여기까지 오는데 책임을 좀 져야 될 지도부의 인물들이 다시 이렇게 출마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인지도는 낮지만 사실은 인지도 낮은 것이 오히려 국민께도 당원이 볼 때는 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어떤 그런 새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좀 과감한 판단을 좀 했습니다. 제가 물론 그때 비밀 투표였긴 합니다만 네. 대충 추정하기로는 언론에서 탄핵에는 찬성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맞군요. 근데 탈당은 또 안 하셨어요? 그죠? 저는 그때 탄핵이 사실은 절차상이나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죄목이나 이런 탄핵 사유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명백한 특검에서 그것이 조사가 충분히 조사 들어가기도 전이었죠. 12월 9일이. 그래서 저는 탄핵 자체의 절차상의 문제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시의 사태가 대단히 국정이 나라가 아주 대단히 혼란과 위기를 거듭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4월 하야설 그리고 또 조기 대선 언급을 당내 지도부에게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론을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태가 좀 차분히 이게 전개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더 괜히 혼란과 위기를 거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오히려 판결을 정확히 받아보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그런 탄핵에 찬성은 안 했지만 정치적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탈당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 안에서 쭉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아일랜드에서는 인도 문바이 태생 이민자의 아들 버라드 커가 인도인 2세로는 최초로 총리가 됐습니다. 38, 역대 최연소 총리면서 게이입니다. 세르비아에서는 지난주 차기 총리로 브르나비치가 지명됐고 레즈비언입니다. 스페인 여성 국방장관 차콘 임신한 채 군사열을 한 게 벌써 10년 전이고, 이제 나토회에서는 여성 국방장관만 30명씩 모입니다. 그 나라들은 소수자 인권이 원래 높았다. 아닙니다. 아일랜드인 아무에게나 물어보세요. 천주교가 사실상 국교인 나라에서 게이 총리를 몇 년 전까지 상상이나 했냐고. 세르비아는 국민 85%가 동방 정교회입니다. 스페인은 마초이즘으로 유명하죠.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힘을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 넘어서면 그때 사회는 한 발자국씩 진화하게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오랜 세월 이 땅을 지배해왔던 주류의 기준으로는 기존 질서를 거역하는 소수자 정부라는 걸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매일 되새기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를 달려볼까요?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전제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러한 절차들이 서둘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발 단독이에요. 네, 그렇죠. 로이터 통신에게 단독 뉴스를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조차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래 스케줄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누가 바꿨는지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는지 모른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 놓고 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 백날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 대통령도 모르는 사안인데. 자, 그런 단독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연이어서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북핵 프로그램 통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최근 이제 한미 간 오간 보도 내용 관련해서 환영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겠다는, 우리가 좀 취할 테니 당신들도 좀 취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어제, 요즘 외신과 계속 인터뷰 중이네요. 예.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신을 연차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다음 뉴스는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작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특보가 한국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마이클 그린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린이 빨리 해야 된다. 특례 만들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토대로 뭐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는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이 존중한다고, 예. 미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을 깨고 있는 거죠. 그 호들갑을 떨던 시각에서 보자면. 예.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3일째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마이클 그린이 소속된 싱크탱크 소속된 사람들 발로 우리 워싱턴 주재 기자들이 인터뷰해서 멘트를 굉장히 많이 땁니다. 근데 CSIS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 가장 큰 돈줄이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한데 이 싱크탱크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돈 많이 되는 걸로. 사사가와 재단은 사사가와라는 정치인이 극우 파시스트예요. 예. 자기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파시스트라고. 네. 예, 무솔리니 추종하고. 예. 거기서 돈을 댑니다. 이 싱크탱크가. 싱크탱크가 무슨 고고한 학술단체가 아니에요. 이제 지적 용병이라고 할까요? 예. 지적 용병이 된 지 오래입니다. 괜히 워싱턴 이런 싱크탱크가 친일본 성향을 띈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싱크탱크 워싱턴 정가에 또 영향을 일정 정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방금 전에 나왔던 이 틸러슨이 일본 방문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곁가지로 한국은 그 파트너 중에 하나란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수가 우리끼리 그냥 우리나라에 앉아서 한미동맹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는
이런 포럼에서는 혹은 싱크탱크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예. 사사가와 재단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일본 영향력에 바이어스 걸린 사람들 멘트를 따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는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럼에 가면 한국 관련 나오면 일본 시각이 고스란히 그 주류 시각처럼 전해져요. 그 일본 시각 예를 들어서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미국이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자세히 한번 다루죠. 예. 다음 순요. 네,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계영춘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밝혔습니다. 인도. 예. 개 대사는 리수용 외무상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이게 이제 문정인 특보 발언, 미국 발언, 북한 발언이 한 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북미 채널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문정인 특보 발언은 사실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어요.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시기와 내용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뉴스를 보고 종합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호들갑은 무지했거나 의도적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 의지 밝혔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력서에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 조건 같은 차별적 요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원래 10년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안 한 거죠. 거꾸로 우리 보수가 그렇게 따르고 싶어하는 미국에서 사진, 신체 정보 요구하면 소송당해요. 심지어 우리 이력서에는 부모, 직업, 예. 학력까지 쓰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당할 내용들입니다. 이게 표준이 돼 있죠. 10년 전에 하자고 했는데 예. 공기관도 안 따르고 있죠. 그래서 공기관부터 공무원부터 하겠다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점 찾지 못했습니다. 추경 정부조직법 심사가 밀리게 됐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열리게 되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불복이다. 국민의당도 섭섭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가 많거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 소유로 된 독일 재산이 없다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현금화해서 모두 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다라는 건데요. 검찰은 정 씨가 소진한 돈이 삼성에서 받은 돈 등 불법으로 세탁한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 어렵다라는 고충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영장 기각이 계속해서 대단히 아쉬운 것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비싼 말과 함께 계속 이동했거든요. 엄청 돈이 나갔겠죠. 예, 그러면서도 몰래 그 주택을 구해서 숨어 다녔잖아요. 예, 돈도 계속 쓰고 그리고 변호사비는요. 현지에서 그 기간이면 억대로 썼을 거예요. 1억 2억 수준이 아니라. 네, 실제로 10억 이상 썼다라고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유라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랬다는 얘기는 돈을 현금으로 다 바꿨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거나 이런 거잖아요. 눈앞에서 재산 은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유라 씨를 구속해서 수사할 충분한 시급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건 페이퍼상의 정말 논리라고 봅니다. 재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재청구해서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구속에 이유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정유라 씨가 해외 도피 중에 지인들한테 쓴 편지 내용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순실 씨 비서 안모 씨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법률 용어를 동원해서 변론 대책까지 지시했는데요.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특검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임을 밝혀서 수사가 무죄 추정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라는 내용 등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숙한 연기했는데 아니었어요. 예, 지금 대응하는 걸로 봐도 그렇고 다시 한번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재판
뇌물재판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던 중에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하다가 들켰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문제제기하면서 재판장도 최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변호인의 전화로 외부와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의혹인 거죠? 네,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있었다라고 검찰이 문제제기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이러고 있으니까요. 재판정이 아닌 곳에서는 항상 해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 하죠. 자, 다음 수는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어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에 최 회장은 동생의 가석방을 언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SK의 출연 금액을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돈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얼마 되느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안종범 전 수석 불러서 직접 금액 확인하고 감사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네. 최태원 회장이 직접 진술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대니까 둘밖에 모르는 얘기인데 그동안 안종범 너무 친박도 전혀 아니고 뭐 권력 주변에 뭐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 또 국회직 활동 지역구 활동 열심히 했던 의원인데 근데 그 당에 어쨌든 공천받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어쨌든 공동 연대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근데 탈당한다는 거는 뭔가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 안 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자세에서 이 좀 나가서 어떤 해결하는 당시에 또 반기문 또 유엔 전 사무총장의 대선 후보로였던 옹립 뭐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게 탈당한 그런 계산적 탈당에 대해서 저는 좀 찬성을 안 했고 무너져도 같이 우리 책임지고 좀 뭐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 그대로 몸을 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최대한 고쳐야 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탈당을 당시에 안 했습니다. 탈당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박수 쳐준 대목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미지인데요. 이게 언론에 잘못 알려진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실제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없어서 박수를 쳐주지 않은 건가요? 글쎄,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이 한 40일 이제 됐잖아요. 네, 50일 가까이, 예. 네. 10일이니까, 아니죠. 40일이군요. 예. 40일 됐는데, 사실 바로 이제 인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고 싶어도 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총리 임명 문제서부터 해서, 그 인사 문제가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새 정권 들어서면 서로 그냥 대선 때 싸우고 온갖 걸 했어도, 그래도 몇 달은 조금 가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새 정부가 일단 어쨌든 선출이 됐으면, 일할 수 있는 좀 그런 힘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잘못됐든 잘했든. 근데 네. 좀 굉장히 이제 첫 인사부터 이렇게 보이니까, 저로서도 야당이지만, 대단히 좀 안타깝고, 또 저는 한편,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야학교사, 노동운동, 학생운동, 감옥도 가고, 다 겪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적폐청산하고, 박근혜 MB 정부의 그 역대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보수 정권의 아주 썩은 부분이다, 부패다, 이렇게까지, 또 당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는데, 민주당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대당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공직자 또 위에 높은, 소위, 그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도덕성이 살아온 어떤 모습이, 이 보통 문제가 있지 않다 이런 데 대해서, 네. 국민들께서도 이런 차제에, 그런 문제 어느 당을 있으시군요. 지지하든 않든 간에, 이런 문제에서는 좀 바로잡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도 널리 인재를 구하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자기 측근들, 주변 이 코드 이렇게 또 선거 때 공을 세웠거나 이런 가까운 데서 찾다 보니까, 이런 한계들을 노정해서 야당으로서도 이런 문제를 그냥 또 이렇게 박수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상관이 측근이거나 가까운 데 찾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문제인식은 알겠고요. 예.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 대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까? 글쎄, 이건 뭐 일방으로 변화가 뭐 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또 현재로서 어쨌든 간에 제1당이죠. 민주당이. 그래서 이게 집권 정부와 여당이 우선 좀, 빨리 어떤 욕심껏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국회가 걸리적거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야당이 아주 걸리적거린 존재가 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뭐 여야 어떤 대립은 종식되기가 어렵고 또 발전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좀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여당 정부가 좀 느리더라도 이 기회에 좀 뭔가 우리나라가 좀 이 법치 또 국회와 정부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모델을 좀 잘 만들어 나가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그런 정치 발전이라는 큰 그런 기초를 놓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칼자루는 결국 정부 여당이 쥐고 있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야당이 아무리 때를 쓸래도 합리적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진정하게 그러면 야당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인사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뭐 추경도 사실은 불효불급한 거는 우리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민들한테 돌팔매 맞죠. 그렇지만 뭐 공무원 수를 뭐 대폭 늘린다든가 그게 사실 일자리 늘리는 그런 거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1,500명 이게 아니라 뭐 249명이 필요하다. 원래 공무원 증원은 대단히 철저하게 따져서 원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뭐 일자리 해가지고 공시생들 정말 그냥 이 지원만 왕창 늘려놓고서 거기에 희망 가는데 그 희망 성취하는 취업이 공무원으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정책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야당하고 좀 이 통과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걸 미리 예상해서 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든가 해야지 일방 추진을 하면은 야당이 제가 당대표가 된들 또 협치를 또 저도 하고 싶어도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여당이 또 집권 정부가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청와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셨고요. 예, 그쪽이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잘못이 실록에 의해서만 간접적으로 정해지다가 당사자가 나와서 돈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다. 예. 재밌는 뉴스입니다. 네. 그래놓고 자기는 전혀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고, 예. 돈이 어떻게 오가는지도 몰랐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다음 수는요? 네, BBK 사건의 김정균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올린 글인데요. 2007년 대선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에게 기획 입국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트위터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고 김 씨의 주장은 과거 수사와 판결을 통해서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무슨 진실 공방처럼 보도가 됐는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진작에 이혜원 의원이 마침 그러고 보니까 이혜원 의원 인터뷰도 하네요. 당대표 후보로. 주장해 왔던 거예요. 예. 당사자가 김경준 씨가 자기를 보러 온 사람이 누구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그렇죠. 2007년 당시에. 예, 이혜원 의원도 진작부터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하는데 뭘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진실 공방인 것처럼 몰고 가면 이건 물타기입니다. 이게 기사가 되려면 왜 당시에는 유영하 변호사 대신에 이혜원 의원이 뒤집어 썼는가. 그리고 이혜원 의원한테 크로스 체크를 해야지 규정에 맞는 기사인 거죠. 예. 검찰 주장을 고스란히 똑같은 무게로 실을 게 아니라. 예. 이유가 뭘까? 이혜원 의원에게 잠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네. 자, 오늘 미니 인터뷰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미니 인터뷰를 짧게 잡았는데 전국 판사들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게 3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 잠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주 연결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긴 사연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무슨 일인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요약본을 말씀드리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는데 다소 진보적인 의제를 다루는 연구하는 곳인데 공부하는 곳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이 연구회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혹이 있었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도 동시에 또 제기가 됐습니다. 후에. 그래서 법관들이 모여서 둘 다 의혹이 아니고요. 예. 둘 다 사실일 거예요. 네. 예,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사실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관들이 모여서 의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시판도 열렸습니다. 익명 게시판이. 거기서 이런 요구들이 나온 거죠. 대법원장 왜 아무런 얘기가 없냐.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법원장 반응이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요약본인 거죠. 예, 예. 주로 어떤 이유로 그 판사들이 사퇴하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일단 최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처음에 조사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진상조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블랙리스트에 아무 얘기가 관한. 없었던 거예요.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국제인권법 연구에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뭐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대법원장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가 있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를 연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약간 좀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된 데다가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또 사퇴를 해버리면서 결국은 지금 공전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 예. 또 하나는 이 아까 말씀하신 익명 게시판이 열린 다음에 초기에 올라온 글이 그 익명 게시판이 열리게 된 취지는 이게 원래는 실명제인데 실명으로 하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쪽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대로 못 실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익명으로 하자 해서 열어놨던 거를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 대표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행정처 쪽의 음모가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어버린 거죠. 아하. 익명 게시판을 열어서 이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의결됐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올라오자 거꾸로 이제 법관들이 화가 나서 네. 이 익명 게시판을 열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판사들의 요구를 이런 식으로 뒤에서 비판하려고 했던 거냐라고 거꾸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된 거군요. 네. 예, 그리고 게다가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사실 이게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건데 익명 게시판이기도 하고 내부 게시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건데 법관 아니면 이게 거의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전달한다는 얘기네요. 네. 예, 그리고 게다가 지금 요새 올라오는 글들이 뭐 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긴 했는데 이게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거 법관이 쓰고 있는 게 맞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말 아니 뭐 법관들도 게시판에 가면 네티즌이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법관 수준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 법관들의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다. 네. 네. 그래서 대법원장 물러가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 사안은 저희가 따로 한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막